엄마 진짜 이 돈 다 잃은 거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던 그 순간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저는 대답을 못한 채 빈 가게 의자를 닫고 있었지요. 평생 모은 노후자금 3억. 그 돈을 제 이름 걸린 가게에 한 번에 몰아넣고 결국 다시 형광조끼를 입게 되기까지 아무도 몰랐던 제 속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그저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택이 제 노후와 건강 그리고 마음까지 끌고 내려가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제 솔직한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형광조끼를 여미고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제육도시락을 집어들었는데 가격표가 눈에 박히더군요. 예전에 제가 식당에서 만들던 제육 한 그릇보다 훨씬 싸고 또 어찌 보면 훨씬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제 손끝에서 나던 온기와 냄새가 요즘은 자꾸만 그립습니다. 지훈이가 이모, 오늘도 아침 굶을라 해요? 하며 웃는데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따뜻함이 어쩐지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네라고 웃어 넘기지만 제 마음속엔 내가 왜 이 나이에 형광조끼를 입고 새벽마다 도시락을 고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못됐습니다. 지칠수록 괜한 욕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과거의 영광 한 조각을 붙잡고 싶어지지요. 그날따라 예전에 걸었던 제 식당 간판이 생각나고 점심시간마다 북적이던 풍경이 떠올라 괜히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향수와 아쉬움이 조금씩 제 삶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거요. 흔들린 마음이 결국 제 가장 큰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남편 사진 앞에 앉습니다. 오래된 액자 안에서 남편은 늘 같은 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 웃음이 요즘 따라 더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옷공장 미싱사로 시작해 공장 구내식당 조리사로 옮겨가며 쉬지 않고 살아온 제 삶도 사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는 정말 젊었지요. 일한다고 허리 펼 틈도 없었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 벌고 모으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버스 기사였는데 명절에도 쉬지 않고 특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힘들면 나라도 벌어야지라며 환하게 웃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고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더군요. 물론 통장에 3억 가까운 돈이 남긴 했지만 그건 절대로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숨결 같았지요. 하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이상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남편에게 떳떳할까? 그냥 노후자금으로 묵혀두면 남편이 바랐던 삶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마음속은 늘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명확합니다. 노후자금은 시간과 평온을 사는 돈이지 도전을 사는 돈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단순한 진리를 몰랐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만큼 제 판단도 비어 있었던 거죠. 2020년 초 세상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식당에도 투명 칸막이가 세워지고 밥 먹으러 오는 사람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괜찮겠지 싶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자님 내년에 계약 연장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줄어들 수도 있어서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돌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60을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월급이 끊기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버스 창밖을 보는데 남편이 돌던 노선 표시판이 눈에 들어와 마음이 또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 빈자리는 여전히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왜 그날따라 더 작고 불안하게 보이던지요. 이렇게 살다가 돈만 줄어들면 남는 게 뭐지? 남편이 바랐던 건 이런 남루한 걱정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이 남편의 한마디였습니다. 당신 언젠가 가게 한번 해봐. 손맛 있잖아.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게 저를 다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흔들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머리를 정리하려고 동네 미용실에 들른 날이었습니다. 복희는 원래 말이 많고 손도 빠른 사람이었지요. 머리를 감겨주면서 이런저런 동네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불쑥 제 반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진짜 이상해. 언니 같은 사람이 왜 가게를 안 해? 요즘은 집밥집이 대세야. 손맛 좋은 사람이 장사하면 무조건 잘 된다니까. 복희가 하는 말이 농담인 듯 진담인 듯 들렸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슬쩍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더군요. 그녀는 또 말했습니다. 언니 남편 돌아가시고 받은 돈도 있다며? 너무 아껴만 두면 뭐해? 언니도 좀 누려야지. 복희는 가벼운 말투였지만 그 말 속엔 분명 동네에서 떠도는 소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 사고, 보험금 남은 돈. 사람들은 남의 속도 모른 채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한번 마음에 박히면 오래 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단지에 붙은 상가 임대 글자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발걸음이 멈추더군요. 이런 곳에 내 가게가 생긴다면 그런 망상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압니다. 복희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이 이미 흔들린 상태였다는 걸. 사람이 흔들리면 작은 말 한마디도 큰 믿음처럼 느껴지지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인천 외곽의 작은 상가 점포 계약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3억 중 절반 가까운 돈이 텅하고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 감정마저도 불안하게 떨리더군요.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고 색을 고르고 메뉴판을 쓰면서 이게 내가 젊을 때 못한 마지막 도전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과정 내내 마음 한쪽이 계속 시큰거렸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영상통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겠어? 너무 큰 돈이야. 이거 다 잃으면. 그 말이 뼈에 박혔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 엄마 평생 꿈이었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대답 안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허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공사가 끝난 날 밤 저는 불이 켜진 가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은자이 밥상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도 모를 감정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흘러나온 마음속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은자야, 이게 정말 너한테 맞는 길일까?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 쪽이 더 쉬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가게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뜸해서 혼자 테이블을 닦고 또 닦으며 내가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인 몇 명이 점심에 들렀고 그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루에 한 팀, 두 팀. 그러다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레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찌개가 엄마 생각나게 하네. 반찬이 너무 정성스럽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속을 다 녹여주었습니다. 복희는 일부러 단골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우리 은자 언니 가게야. 여기 맛있어. 하며 분위기를 띄워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매출도 이전 월급보다 훨씬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가 오르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좀 잘 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건 장사가 잘 될수록 마음 한쪽이 더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잠깐만 너무 기뻐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처럼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불안은 예고였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누구나 자신감을 가지지만 사실 그 시기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잘 된다는 이유로 더 큰 실수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주말이면 아들이 가게로 와 설거지나 서빙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뒤에서 접시를 닦으며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엄마 장사가 지금은 잘 되는데 혹시 계획은 있어? 나중을 위해서라도 뭔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이 어쩐지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마음 한쪽에 늘 불안이 있었거든요. 장사가 갑자기 꺾이기라도 하면 어쩌지? 노후 자금 거의 다 쏟아부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아닌가? 하지만 저는 그런 불안을 아들 앞에서 꺼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버티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제 자신에게도 떨려 들렸습니다. 하루는 가게 문 닫고 온라인 리뷰를 확인하다가 눈에 이상한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도 힘든 일 겪고 시작했다던데 토요일마다 사람이 많아도 표정이 밝지 않으시더라. 그 말이 쿡 하고 박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고 생각이 훅 떠올랐고 내가 아직도 그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손님들은 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갔지만 나는 점점 내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반짝이는 표면을 오래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때부터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어느 순간부터 줄 서서 먹는 집으로 불렸습니다. 근처 회사에서도 회식 예약을 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로 자리가 꽉 찼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제 정말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해묵은 빚도 조금씩 정리되고 작은 전셋집 하나 마련하는 상상도 살짝 해보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장사를 마치고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검토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큰 타격 예상, 식당 카페 영업시간 조정 가능성, 자막이 계속 깜빡이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렸지만 불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벗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이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쿡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멈춰야 한다는 걸 아는데도 잘 나가는 지금을 놓치기 싫어서 억지로 눈 돌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큰 폭풍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자 테이블 간격을 넓히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6개 테이블 중 절반을 빼야 했고 저녁 영업도 단축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마다 들락거리던 단골 손님들이 어느 날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회사 재택 시작해서요. 애들 학교가 온라인이래요. 손님 한 분 한 분의 말이 가게 안의 공기를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 장사를 마치고 보니 홀 한가운데 테이블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니 마치 제 마음 한쪽이 뚝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희가 들러 말했습니다. 언니, 배달앱이라도 빨리 해. 요즘 다 그걸로 버텨.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수수료, 광고비, 포장 용기 비용, 그 모든 숫자들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숫자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계산해야 할 때면 기어코 마음이 작아지고 겁이 나곤 했습니다. 그날도 반찬통만 닦고 또 닦으며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좋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가끔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늦음이 제 선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배달앱을 등록하던 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메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설명을 쓰고 수수료 구조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 주에는 주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알림이 울리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시 조용해지면 또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그러다 복희가 자기 친척들에게 홍보를 해줘서 조금씩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열어보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포장 용기 값이 매출보다 더 빠르게 돈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음식 하나 팔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는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사고보험금 많았다며? 그 돈으로 가게 차린 거잖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들이 제 가슴에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저 배달 봉투만 묵묵히 접고 또 접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돈이란 게 많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돈이 있을수록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 더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 짐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시락 수십 개를 싸서 근처 사무실에 배달하고 점심엔 홀에서 주문을 받고 오후엔 배달 주문과 설거지를 반복하고 저녁에는 재료 손질과 장보기를 했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하루가 훅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 냄비를 옮기다가 눈앞이 갑자기 하얘졌습니다. 다리가 풀리면서 바닥에 쿵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주방에 울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던지요. 응급실에서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을 줄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계속 이러시면 몸이 버티지 못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돈이었습니다. 밀린 월세, 카드값, 대출이자. 아무리 일을 줄이고 싶어도 그 숫자들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퇴원하고 가게로 돌아왔지만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게 장부를 펼쳐보니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벌려놓은 일들이 내 건강과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동안 꿈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무모한 고집이었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삶은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그제야 비로소 무서움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저를 공원으로 불렀습니다.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고 벤치에 앉은 아들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장부 봤어. 이렇게는 도저히 못 버텨.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평생 가슴에 묻고 살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 사고 사실 그날 내가 심부름을 시켰어. 그때 그 길로 가게 한 건 나야. 그 말을 꺼내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험금 많지 않았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남은 빚 갚고 나니 실제로 남은 건 크지 않았어. 그래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 있었어. 저는 손을 떨며 말하고 있었고 아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제 손등 위에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혼자 다 짊어졌어? 이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노후 자금을 지키지 못했다는 두려움,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 아들까지 힘들게 했다는 미안함. 그날 공원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잘못과 두려움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가게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동안 보지 않고 넘겼던 숫자들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잔인하게 보이던지요.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전기가스 요금, 식자재값 상승, 그 하나하나가 가게를 조금씩 잠식해왔다는 걸 이제야 똑바로 알게 됐습니다. 저는 늘 정성으로 하면 된다. 사람이 진심이면 언젠가 돌아온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마음만으로 버티기엔 너무 냉정하고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큰돈이 들어간 건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야. 저는 그 말이 위로되면서도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타이밍을 모르는 것도 실력이라는데 저는 제 노후 자금을 걸면서도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아들은 또 말했습니다. 지금 손실을 줄이는 게 우선이야. 이대로 버티면 상황이 더 나빠져. 그 말은 사실이었고 저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고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은자의 밥상이라는 간판을 바라보며 이 간판에 매달렸던 제 욕심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버티려던 건 가게가 아니라 지난날의 자존심이었다는 사실을. 그 자존심 때문에 노후 자금도 건강도 마음도 모두 끓는 물처럼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진정한 후회가 시작됐습니다. 폐업을 결정한 후 가게를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설거지, 냄비, 접시, 반찬통, 의자 하나하나 치울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제 시간과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주에게 보증금 정산을 받고 나니
돌아온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밀린 월세, 공과금, 원상복구 비용이 이미 다 가져가 버린 뒤였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보며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허전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리하던 날 복희가 와서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때문인 것 같아. 괜히 부추겼나 싶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선택이었어. 누구 탓도 아니고 내 욕심이었지. 말은 담담하게 했지만 가슴속은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우리 단지에 환경미화원 보조 자리 났어요. 일정도 규칙적이고 당장 생활비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엔 마음이 쓰렸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내려놓고 다시 형광조끼를 입는다는 게 괜히 체면국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 조용히 생각해보니 이런 결론이 들었습니다. 적자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야 안다. 저는 지훈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 조끼와 장갑을 들고 집으로 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조여있던 끈을 조금 풀어낸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침마다 단지를 돌며 청소하는 일에도 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했습니다. 주민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따뜻한 인사와 미소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요즘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퇴근길 예전 가게가 있던 골목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엔 새 분식집 간판이 올라 있었고 학생들이 줄을 서서 웃으며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멈춰서서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 간판은 없어졌지만 밥을 먹고 웃는 사람들은 그대로구나. 그게 참 묘하게 위로가 되더군요. 가게는 없어졌지만 제가 흘린 시간과 마음이 그 자리를 따뜻하게 데웠던 순간들은 결코 사라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며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은자야, 너 망한 거 아니다. 돈은 잃어도 사람 마음은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노후 자금은 실험비가 아니다.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건 도전이 아니라 지킴이라는 걸. 큰 돈을 쏟아부어 무모하게 부딪히는 것보다 내 몸과 시간,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잘못된 도전을 막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으로는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며 한 걸음씩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제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죄책감, 아들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두려움, 그리고 사장님이라는 허울을 붙들고 놓지 못했던 제 고집까지 그 모든 게 제 어깨를 눌렀던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다시 손에 빗자루를 쥐고 아침바람 맞으며 단지를 돌다 보니 작지만 단단한 평온이 조금씩 돌아오더군요. 사람으로는 아직 안 망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하나입니다. 노후 자금은 실험비도 도전 자금도 아닙니다. 인생 후반부엔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혹시 저처럼 무모한 창업이나 재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가 작은 브레이크가 되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저보다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